다음은 전감상기입니다. 앞서 반감상기 출력에는 우리가 바로 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감상기를 연결하려면 각 감상기에는 두 개의 입력뿐만 아니라 이전 단의 바로까지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 감상기의 심볼이 나타나 있습니다. XY 두 개의 입력 외에 이전 단에서 빌려온 바로까지 포함하는 감산 장치이고요. 두 입력 XY 및 자리 빌림 B1의 최대 차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상위 비트에서 1을 빌려와야 합니다. 따라서 0-1-1은 2-1-1-1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빌려온 1은 이진수의 2의 1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력은 이 심볼처럼 바로 B와 차 이렇게 두 개의 출력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반감상기는 2비트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3비트의 뺄셈을 위해서는 이 그림처럼 두 개의 반감상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반감상기에서는 입력 X에서 Y를 빼고요. 두 번째 반감상기에서는 첫 번째 반감상기의 뺄셈의 결과와 바로 B1을 빼줘야 합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반감상기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바로가 있으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반감상기 중에서 어느 하나에라도 바로가 있으면 최종 출력 바로 B0가 발생을 합니다. 입력 XYB에 대한 뺄셈 X-Y-B1의 출력 B0와 D에 대한 진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X-Y-B1은 -2부터 1까지의 값이 되기 때문에 이진 출력에서는 00과 11까지 2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바로 B0에서 1은 -2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논리 간략화를 위해서 출력 B0 및 D에 대한 카로노 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앞선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첩을 허용하게 되면 B0는 X바 Y 플러스 X바 B1 플러스 Y B1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중첩을 허용하지 않고 카로노 맵을 묶게 되면 B0는 X바 Y 플러스 X 익스클루시브 5와 곱하기 B1이 되게 됩니다. D는 앞선 이와 마찬가지로 3개의 입력을 갖는 AND 게이트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2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가상기의 S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결과는 전 감상기를 AND OR NOT을 이용한 게이트뿐만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로도 구현이 가능함을 말해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최종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이용한 논리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최종 논리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봤던 반감상기 2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한 것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고속가상기입니다. 덧셈은 산술연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디지털 시스템의 주요 빌딩 블록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상기는 전가상기와 같이 진리표로부터 불함수를 직접 구현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 가상기라고 합니다. 직접 가상기는 고속 동작이 가능하지만 입력 비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의 복잡도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4비트 직접 가상기의 경우는
입력 캐리를 포함해 입력 변수의 개수가 9개가 되므로 진리표를 이용해서 설계하기에는 무척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연산의 비트수가 늘어나면서 동작의 속도 역시 뚜렷하게 저하됩니다. 이 절에서는 불식을 재배치해서 더 작으면서도 빠른 회로가 되도록 최적화하는 기법과 함께 설계의 용이성 및 동작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 캐리 가상기입니다. n비트의 가상기를 가장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리플 캐리 가상기와 같이 n개의 전가상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4-53은 4비트 리플 캐리 가상기의 블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렬 연결된 4단의 전가상기에서 가장 왼쪽이 LSB이고 가장 오른쪽이 MSB가 됩니다. 입력 데이터는 4단의 가상기에 비트별로 병렬 연결하며 캐리는 LSB에서 MSB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단계는 캐리가 없기 때문에 C0는 0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캐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다음 단으로 이렇게 물결처럼 넘어가는 모습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걸 리플 캐리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가상기의 동작 속도를 고려해 봅니다. 대퇴 덕셈은 각 전가상기 단에서 비트별로 국부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캐리는 이전 단에서 다음 단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n비트 가상기에서의 전송 지연은 일반적으로 캐리 경로의 지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각 LSB 단에서 발생한 캐리가 최종 단까지 전송돼서 최종 캐리로 출력되는 이 시간에 대부분이 지연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림 4-54와 같이 전 가상기의 입력 캐리를 CI, 출력 캐리를 C0라고 하고 CI에서 C0까지 전송 지연을 T 캐리라고 합니다. 전송 지연을 간략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캐리와 상관없이 단지 입력 데이터 내에서 결정되는 두 가지 중간 신호를 정의합니다. 먼저 캐리 발생 신호를 나타내는 G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두 입력 비트 A, B가 모두 1이어서 출력 캐리 C0가 발생할 때 G는 바로 1이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리 전송을 나타낸 신호를 정의합니다. 전송 P는 두 개의 입력 신호 A, B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적어도 P는 1이 돼서 입력 캐리 CI가 C0로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P는 A exclusive O와 B가 되게 됩니다. 혹은 A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서 G와 P는 입력 캐리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 가상기의 출력 캐리는 현재 단에서 발생한 캐리와 이전 단에서 전송된 캐리의 합이기 때문에 G와 P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0는 G 플러스 CIP가 되고요. 전가상기의 합 S는 P exclusive O와 CI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가상기의 출력 S는 현재 단에서의 전송 P와 현재 단의 입력 캐리 CI에서 결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참조하게 되면 C1부터 C2, C2에서 C3, C3에서 C4까지의 각각의 지연이 T 캐리가 되기 때문에 전가상기를 n비트로 확장하게 되면 전체 지연 시간 T 애더는 n-1 T 캐리와 근사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비트 수에 비례해서 전송 지연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플 예측 가상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틀렸습니다. 이 리플 예측이 아니고 캐리 예측 가상기, 여기 지금 뒤에는 지금 CLA로 되어 있죠. 이게 맞습니다. 캐리 로켓 에더기 때문에 CLA, 리플 예측이 아니고 캐리 예측 가상기로 보셔야 합니다. 캐리 예측 가상기는 진리표로부터 불 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빛의 수가 적을 때 비교적 고속 동작을 하는 직접 가상기와 비록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빛의 수가 많아져도 회로 설계가 용이한 리플 캐리 가상기의 장점을 융합한 가상기입니다. 캐리 예측 가상기는 이전 단의 캐리를 보지 않고 각 단에서 캐리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때문에 캐리 리플을 차단하고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번째 단에서의 출력 캐리는 ci 플러스 1은 gi 플러스 ci 곱하기 pi입니다. 따라서 4비트 CLA의 각 단의 출력 캐리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C1은 G0 플러스 C0 P0, C2는 G1 플러스 C1 P1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C0는 0이기 때문에 각 단의 캐리는 P와 G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P와 G는 캐리와 상관없이 구해지며 이전 단의 캐리를 보지 않고도 해당 비트 단의 캐리를 예측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를 우리가 캐리 예측 가상기라고 합니다. CLA는 캐리의 리플을 차단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지만 비트 수의 n 확장에 따라서 지연 속도는 리플 캐리 가상기에서와 같이 n에 대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위식에서 보듯이 상위 비트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로 항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각 게이트의 팬인 및 팬아웃이 증가하는 지연 구조를 갖습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 상위 비트로 갈수록 지연항이 많아지게 되죠. 각 단의 합 S는 각 단의 캐리 P에 익스클루시브 OI 연산을 수행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기 합 S는 전가상기의 논리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죠. 또한 빛의 수가 n만큼 증가할수록 부하의 크기도 점점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G1 및 P1은 모두 캐리항마다 포함되기 때문에 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G1 및 P0에 대한 부하도 증가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또한 비트 수 증가에 따른 캐리를 구성하는 항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면적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CLA는 일반적으로 n이 4 이하인 경우에 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 수가 4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리플 캐리 가상기와 캐리 예측 가상기를 잘 조합해서 최적의 구조를 찾아내야 합니다. 각 단에서 입력 캐리가 0 또는 1인 경우를 모두 가정해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식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가 입력 캐리가 들어올 때 곧바로 정합하는 결과를 선택하여 멀티플렉서를 통해 출력하게 되면 전체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캐리 전송에 소모되는 시간은 선택된 결과값이 멀티플렉서를 통해서 출력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구현하는 것을 캐리 선택 가상기라고 합니다. 캐리 선택 가상기의 기본 모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16비트 이상의 캐리 선택 가상기에서 사용하는 기본 모듈은 대개 3에서 5비트 정도고
모듈 자체는 리플 캐리 혹은 캐리 예측 가상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셋업 모듈은 입력으로부터 오는 P와 G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P와 G를 이용해서 입력 캐리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 모두에 대해서 출력 캐리를 계산을 합니다. 입력 캐리 CI가 들어오면 CI로부터 0 캐리 연산부 혹은 1 캐리 연산부의 결과를 선택해서 C0로 출력을 내게 됩니다. 리플 캐리단과 비교해보면 캐리 발생부와 캐리 선택을 위한 멀티플렉서 하나가 추가돼서 약 30% 정도의 하드웨어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중 비트 가상기의 전체 연산은 하위 비트에서 연산할 때 발생하는 캐리를 상위 비트에서 함께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 지연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캐리 선택 가상기는 연산부를 아예 두 개로 두어서 미리 두 개의 캐리가 0일 때와 1일 때를 모두 연산했다가 들어오는 캐리에 따라서 해당 연산부의 결과를 바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동작이 가능한 것이죠. CSA는 비트의 수가 증가해도 이 멀티플렉서의 지연 시간 정도만 추가되기 때문에 비트 수가 큰 경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4비트 모듈을 기본으로 하는 16비트 가상기의 토폴로지를 그림 4-57에 나타내었습니다. 4개의 모듈에서 각각 셋업과 0캐리, 1캐리에 대한 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4비트의 모듈은 앞서 배운 리플 캐리 가상기나 CLA를 활용하게 되고요. 비트 4에서 7 이상의 모듈은 0캐리와 1캐리 값을 미리 연산해서 가지고 있다가 입력되는 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값이 선택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캐리 16을 통과하는 지연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색칠한 부분과 같이 셋업, 01 캐리 연산, 4개의 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 생성, 이 정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비트의 수 n에 따른 전송 지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듈의 비트 수를 고정된 값 m이라고 두면 16비트의 가상기의 경우는 m은 4가 되고 n은 16이 됩니다. 만약에 각 비트의 수를 32로 확장한다면 m은 4로 고정되지만 n은 32로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필요한 모듈 수는 n분의 n이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게 되면 n비트 CSA 전송 지연을 구하게 되면 전체 T-adder에 대한 전송 지연 시간은 T-setup 플러스 M 곱하기 T-carry 플러스 M분의 N T-mux 플러스 T-sum이 됩니다. 여기서 T-setup은 P와 G를 생성하는 시간으로 모듈에서 동시에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T-carry는 1비트 0캐리 및 1캐리를 동시에 계산하는 시간으로 주어진 모듈에서 리플 캐리로 설계하게 된다면 M 곱하기 T-캐리만큼을 소요하게 됩니다. 멀티플렉스의 전송 지연 T-mux에는 통과한 단수가 곱해집니다. 합 S를 생성하기 위한 T-sum은 하위 모듈에서는 상위 모듈보다 하위 모듈에서 먼저 계산되므로 최종 모듈에서의 시간만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변수 n의 개수입니다. 리플 캐리의 경우는 기울기가 T-캐리인데 반해 CS에서는 n분의 T-mux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T-mux가 T-캐리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그림 4-58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TSA 전송 지연의 의존도가 TSA의 전송 지연의 N 의존도가 훨씬 작습니다. 캐리 선택 가상기는 캐리 연산부 및 멀티플렉서 추가에 따른 지연 시간 때문에
8비트 이하의 작은 비트의 수에서는 리플 캐리 계산기보다 오히려 더 큰 지연을 보이지만 비트의 수 n에 대한 기울기가 작으므로 n의 값이 증가할수록 지연 시간 문제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16비트 이상의 고정밀 회로에서는 CSA가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죠. 예제 4-9는 4비트 가감상기의 구현입니다. 4비트 가상기를 사용해서 4비트 가감상기를 설계하라. 이때 제어 신호 W를 할당해서 W가 0이면 가산 회로로서 동작하고 W가 1이면 감상기로 동작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이진수의 보수 연산을 사용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에서 4를 빼는 연산은 4를 원래 4의 이진 표현은 0110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2의 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110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연산을 하고 만들어진 캐리는 무시해주면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감상기 동작을 위해서 빼는 수의 2의 보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먼저 1의 보수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1을 더하는 방식으로 2의 보수를 생성합니다. 이때 제어신호 W를 할당해서 W가 0일 때는 그대로 입력을 통과시켜주고 W가 1일 때는 1의 보수를 생성하는 1의 보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어 가능한 1의 보수기는 다음과 같이 exclusive OR get를 병렬로 연결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W가 0일 때는 exclusive OR gate의 특성상 입력 비트 X들이 그대로 출력 F에 전달되지만 W가 1일 때는 입력 비트가 모두 반전돼서 출력 F에 전달하게 되죠. exclusive OR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1의 보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의 보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감상기 동작에서는 2의 보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의 보수를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1이 추가로 더해지는 논리 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상기 동작 시에 입력 캐리 CI가 1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가능하겠죠. 입력 캐리와 제어 신호 W의 OR 연산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논리 회로를 완성을 합니다. W가 0일 때 가상기 동작은 CI가 그대로 통과가 돼서 가상기의 입력 캐리 단자에 가해지고 B의 입력 역시 1의 보수에서 반전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돼서 전체 회로는 4비트 가상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W가 1일 때는 CI는 W에서 막히게 되고 1이 가상기의 입력 단자 캐리에 전달되고요. B는 1의 보수 신호가 통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의 보수가 입력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입력 A는 그대로 가상기에 가해지기 때문에 전체 회로는 4비트 감상기로서 동작해서 A-B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상태 저장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게이팅과 상태 저장 회로의 종류 중 단안정 회로, 비안정 회로, 쌍안정 회로를 보고요. 3상 게이트를 알아보고 이어서 레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치의 종류에는 인버터형 레치와 낸드형 SR 레치, 노아형 SR 레치, D형 레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값을 상태라고 합니다. 회로는 이렇게 저장되는 안정된 상태의 수에 따라서 쌍안정과 단안정, 비안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쌍안정이라고 하는 애는 0과 2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0과 2를 저장할 수 있는 쌍안정 회로인 네치는 사용되는 게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입력을 입력 신호와 제어 신호로 분류해서 게이트를 스위치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게이팅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회로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장까지 학습한 조합 논리 회로는 그 출력의 값이 입력 논리 값의 조합에 따라서 직접 결정되고, 만약에 어떤 입력 값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끊겨버리게 된다면 그 출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어떤 값이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로에는 출력이 입력으로 다시 연결되는 피드백 루프가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 출력이나 중간 출력의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장이란 말은 데이터를 기억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값을 우리가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태를 저장한다는 것은 입력값이 끊기더라도 그 출력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저장 장치는 그 모양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해서는 입력이 끊어져도 계속 재생되는 성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재생성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출력 노드가 의도적으로 입력적으로 피드백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양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저장 장치는 존재하는 상태를 모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진 회로의 경우는 하이와 로우의 두 가지 안정된 상태를 가지는 쌍안정 회로가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쌍안정 회로는 데이터를 걸어 잠근다는 의미로 영어로 자물쇠를 뜻하는 렛치라고 부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이 또는 로우의 이진 상태를 저장, 기억할 수 있는 렛치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렛치의 회로적인 동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논리 게이트 입력을 입력 신호와 제어 신호와의 관계로 설정하는 게이팅을 먼저 학습합니다. 이 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저장 장치를 만드는 원리와 다양한 구현 방법을 알아보고 그 해석과 설계를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용에 따라서 다양한 렛치의 종류를 학습하고 그 특징을 익히도록 합니다. 학습의 목표는 신호의 흐름 관점에서 게이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디지털 신호의 저장 원리를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렛치의 동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렛치에 클록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ND나 OR, NAND, 노아 등의 기본적인 게이트를 바라볼 때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들의 논리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D2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AND2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AND2라는 것은 두 가지 입력을 가지고 있는
AND 게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OR 2면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 OR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AND 2에서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이면 출력이 1이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즉 모든 게이트의 입력을 데이터로 보고 그 조합으로만 출력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 디지털 회로를 해석하거나 설계할 때는 이 게이트를 입력 신호의 흐름을 제한하는 스위치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절에서 학습하는 게이팅이란 게이트의 입력을 제어 신호와 입력 신호로 구별을 하고요. 이 제어 신호에 따른 입력 신호의 통과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5-1,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이 5-1의 그림인데요. 이 입력 게이트인 AND2와 OR2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입력 신호고요. C는 제어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어 신호 C에 따라서 출력단 F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AND 게이트의 경우는 제어 신호가 0이면 게이트는 입력을 차단하고 출력을 무조건 0으로 만들어냅니다. 즉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어 신호가 1일 때는 입력이 그대로 게이트를 통과해서 출력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진리표를 보시면 제어 신호가 0이면 무조건 0이 되는 것이고요. 제어 신호가 1이면 A가 그대로 통과해서 출력적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이거를 제어 신호가 1이면 입력 비반전 통과라고 하고요. 제어 신호가 0이면 입력이 막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OR 게이트는 제어 신호가 1일 때는 입력을 차단하고 출력을 무조건 1로 강제하고요. 제어 신호가 0일 때는 A의 신호가 그대로 통과돼서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어 신호가 0이면 입력 비반전 통과가 되고요. 제어 신호가 1이면 입력이 막혀서 F가 그대로 1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게이트는 비반전 게이트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입력이 통과될 때는 마치 버퍼처럼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NAND 게이트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ND 게이트는 제어 신호가 0이면 입력을 차단하고 출력을 1로 만들어줍니다. 제어 신호가 1인 경우에는 입력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반전을 시켜주죠. 여기 지금 버블이 보이기 때문에 출력은 A바가 되게 됩니다. 자, 낸드와 반대로 노아인 경우는 지금 여기 노아의 그림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노아인 경우는 이거의 반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노아 게이트면 C가 0이면, 그러니까 제어 신호가 0이면 입력 신호를 반전시켜서 통과시켜 줍니다. 따라서 F는 A바가 될 거고요. 반면에 제어 신호가 1이면 입력을 차단하고 출력을 무조건 0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표를 보시면 이런 식이겠죠. 0이면 A바가 되는 거고 1이면 그대로 0이 되는 것이죠. 낸드와 비교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클루시브 OR와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화는 제어 신호가 0이면 입력을 B 반전 통과시켜서 F는 A가 되고요. 제어 신호가 1이면 입력을 반전 통과시켜서 F는 A 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입력이 통과될 때 제어 신호에 따라서 그대로 통과되거나 아니면 반전, 버블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0이면 그대로 A, 1이면 A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C가 0이면, 그러니까 제어 신호가 0이면 입력을 반전 통과시키고요. 이렇게 반전시켜서 통과시켜주고, 제어가 1이면 입력을 비반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exclusive or와 진리표를 보시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복잡한 조합 논리 회로에서 신호가 흐르는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디지털 회로에서 신호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 회로 및 시스템의 동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태란 저장되는 값을 말합니다. 이때 상태 변수는 값이 기억되는 변수를 말하고요. 상태 변수들로 구성되는 상태 방정식에 활용이 됩니다. 이진 시스템의 상태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상태 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고 상태 저장 회로는 이 두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진 상태를 저장하는 회로는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상태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그 상태 값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장 상태의 수에 따라서 단안정 회로 혹은 쌍안정 회로, 비안정 회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안정 회로는 상태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쌍안정 회로는 0과 1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말하고, 비안정 회로는 말 그대로 출력에서 저장된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단안정 회로입니다. H 혹은 L 중에 두 가지 상태 중에 한 가지만 안정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안정되지 않은 다른 상태는 일시적으로만 존재를 하고요. 따라서 하나의 상태만 안정적인 상태라고 해서 단안정 회로라고 부릅니다. 비안정 상태의 존재 시간을 게이트의 지연 시간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인버터를 연결해서 지연 시간 D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입력 X에서 지연 시간 D만큼 반전된 신호를 XD 바라고 부르고요. 이 X와 XD 바의 관계에서 AND 신호 출력 Y를 설정해서 단안정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타이밍도를 보시면 두 신호의 AND 연산에 의해서 출력 신호 Y가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로우 구간을 나타내고 입력의 상승 엣지 근처의 짧은 구간 D 동안에만 하이가 출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살펴보면 로우 구간인 상태가 안정 구간이고 잠시 동안인 이 하이 구간이 불안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이 H 구간은
입력 X의 상승 엣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승 엣지 감지 회로 또는 글리치 회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승 엣지일 때 잠깐 동안의 D 구간 동안 하이를 출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xclusive OR을 이용한 엣지 감지 회로입니다. 오른쪽의 타이밍도를 보시면 입력 A의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부분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폭이 TD인 펄스를 이때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 펄스 폭을 결정하는 지연 시간이 이렇게 여러 개의 인버터를 이용해서 연결한 체인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4개의 인버터를 연결해서 TD를 구현한 거고요. 이 하나의 인터벌이 T 인터벌이고 여기에 N개의 인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N 곱하기 T 인터벌이 TD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TD 시간 동안 하이 신호가 X 출력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신호 엣지 감지 회로의 가장 극적인 응용은 비동기식 메모리입니다. 시스템 내에서 클럭이 존재하면 모든 신호들이 이 클럭에 동기화돼서 동작하지만 비동기식 신호는 클럭이 없기 때문에 클럭과 같은 역할을 할 신호가 필요하죠. 이럴 때 널리 쓰이는 회로가 바로 신호 엣지 감지 회로입니다. 다음 그림은 MBTI 어드레스가 동시에 입력될 때 그 변화를 감지하는 주소 천이 감지기의 그림입니다. A0부터 AN까지의 이렇게 어드레스가 동시에 입력이 될 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변하면 위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신호 엣지 감지 회로에서 엣지가 발생하고 보아 게이트를 거쳐서 ATD 펄스가 발생합니다. 이 ATD 펄스는 어드레스 트랜지션 디텍터의 뜻이고요. 즉 주소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클럭이 없는 시스템에서 외부 입력 신호를 감지해서 시스템 내의 모든 회로들을 동작시킬 때 아주 기묘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A에서 AN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ATD 펄스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펄스는 마치 동기식 회로의 클럭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의 개념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공급 전압, 온도, 소자 파라미터의 변화로 인해 TD의 폭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ATD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변화의 폭이 적은 회로를 사용해서 이 펄스의 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안정 회로입니다. 안정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회로고요. 하이와 로우가 교대로 반복해서 출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종의 클럭 발진기처럼 동작하고요. 홀수기의 인버터를 체인으로 연결하면 간단하게 비안정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3개의 인버터를 이용한 체인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로들을 기준으로 새 인버터의 어느 노드이든 관계없이 한 노드의 전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상태 타이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노드의 초기 상태를 하이라고 가정하고 A노드를 모니터한 결과를 보시면
계속 하이와 로우가 이렇게 반전돼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의 세 단을 거치게 되면 하이와 로우가 반대로 나타나고, 이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다시 입력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의 반대가 되겠죠. 로우 하이가 되고요. 세 바퀴를 돌게 되면 다시 원래의 신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버터의 한 출력을 모니터링해 보면 안정된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계속해서 반전되는 발진 동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버터 3단의 지연은 발진 주기의 절반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인버터의 단수를 N이라고 부르고 인버터의 지연을 타우라고 하면 발진 주파수식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N 곱하기 타우는 2분의 T가 되고요. 이때 발진 주파수는 2 곱하기 N 타우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이 인버터의 단수를 반드시 3, 5, 7, 11, 13 등의 프라임 넘버, 소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수가 아닌 합성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약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단수끼리 묶여서 따로 동작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단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구현에 따라서 3단씩 뭉쳐서 원하지 않는 고조파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